윤성성 원장님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원장님은 혹시 염증 질환에 관심 당연히 많으실 텐데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안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봤거나 아니면 많이 치료하고 있는 질환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땡땡염으로 끝나지 않아도 염증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나 알러지, 비만, 우울증도 사실 염증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이 염증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염증 질환은 개인적으로 비만이나 비염, 여드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신체 모든 부위에서 잘 생기나요? 네, 혈관이 분포하지 않는 곳에서는 염증이 생기지 않고요. 혈관이 분포하는 모든 조직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하면 저는 구내염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제가 구내염이 워낙 잘 걸리기도 해서 그런데 이 입안 점막에 하얗게 생기는 게 바로 구내염 염증이죠? 네, 보통 입안이 헐었다, 입병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데요. 감염에 의해서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상피세포 일부가 개사된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얗고 동그랗게 패인 상처는 건들면 매우 따갑습니다. 네.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 구강청결뿐만 아니라 미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성 원장님, 또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방광에 걸리는 감기라고 불리는 방광염이 있어요. 방광염은 여성의 30% 이상이 발병하고 또 방광염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분이세요.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80% 이상이 대장균인데요. 해부학적으로 여성은 요도9와 항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요도 길이가 짧아서 세균이 방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회음부와 질 입구에 증식한 세균이 성관계나 임신 시에 방광으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방광염 또는 세균성 방광염은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방광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면 만성 방광염입니다. 네. 소변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고 또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광염 재발을 막기 위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진단이나 침뜸 한약 등의 한방 치료를 미리 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시고 생활 습관으로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거나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또는 술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만은 염증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뱃살이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인가요? 네, 비만에서 만성염증이 흔히 관찰됩니다. 비만으로 인해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생긴 염증으로 인해 비만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세포는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내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산소를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들은 혈관이나 기타 생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이는 다시 혈액을 통한 에너지 대사에 장애를 불러와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네.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염증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생활 습관 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맞아요. 근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염증에 좋은 음식보다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은 염증 반응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라고 하는 소위 살찌는 음식들을 드시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독이 백약보다 강하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 아이한테 줘도 괜찮을 만한 순한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으십니다. 이 여드름의 종류별 특징과 그리고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 상담 의뢰주신 30세 남성분은 화농성 여드름으로 추정되어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에 많이 나타나고 또 내부에 열이 많거나 스트레스로 우라가 쌓이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화농은 피부 재생력을 떨어뜨리고 흉터를 남길 수 있으므로 더 심화되기 전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 또 한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에서 잘 발생합니다. 주로 소화기가 약하고 순환이 저해된 경우 발생하는데요. 모공이 막히고 면포가 생성되지만 염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며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 탄력이 저하돼서 점차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형태일 때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뾰루지는 여드름이 아닌가요? 네, 뾰루지도 여드름입니다. 면포가 그러니까 여드름 씨앗이 있으면 모두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뾰루지 나셨을 때 네. 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여드름 씨앗, 면포는 2, 3개월 정도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염증 기전이나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약해졌을 때 터지거나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뾰루지예요. 그러면 이 뾰루지를 어떻게 할까 거울 보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의원이라고 맞아요. 해서 이거를 꼭 속으로 삭힌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에는 면포, 여드름 씨앗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제 속을 치료하는 것도 하는데요. 이미 바깥으로 튀어나온 뾰루지 그리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여드름 같은 경우는 밖으로 배출하도록 압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사가 직접 여드름 상태를 보고 이거는 짤지 어떻게 짤지 또 몸은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네. 혼자서 고민하고 손대지 마시고 여드름 압출도 한의원 오셔서 받으시면 좋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피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드름이 하나 나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곤 하는데요. 근데 또 평상시에 우리가 세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세안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드름 환자에 있어서 세안법의 포인트는 과도하게 자극을 주지 않고 세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씻지 않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여드름 환자분들은 네. 굉장히 세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빡빡 씻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과도한 피지 제거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물론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피지를 제거하게 되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파괴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얼굴에 기름기 제거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은 오히려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각질 제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남성형 여드름과 예민한 여성형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성형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는 그렇죠. 네,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형 피부 같은 경우는 뭘 조금만 잘못해도 뒤집어지는 그런 피부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각질 제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나 겨울철에 건조해서 일어나는 각질을 네. 이제 보기 싫다고 해서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게 되시면 네. 오히려 피부가 깎여 나가서 아.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이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각질 제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네. 또 세 번째, 네. 세안제는 피부 타입에 따라 똑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또 여드름 있으시면 내가 여드름 전용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드름 전용 세안제의 경우는 아하 성분이나 바하 성분인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질 제거는 좋은 피부 타입도 있고 안 좋은 피부 타입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라면 여드름 전용보다는 정말 특별한 기능이 없는 제일 단순한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여성분들은 여드름이 있을수록 화장을 더 두껍게 그렇죠. 커버에 훨씬 열을 올리시거든요. 근데 사실 커버를 하면 할수록 여드름에는 이제 좋지 않으신데, 이 화장을 뭐로 지우는 게 좋은가는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성분 자체가 사실 오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기름막을 한 겹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름은 물보다는 기름으로 지우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씻는 게 빡빡 씻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했어요. 왜요? 빡빡 씻었거든요. 이렇게 쓰신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도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맞아요. 클렌징 오일을 안 쓰고 빡빡 씻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러한 세안법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소 원장님, 이 밖에도 또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 또 피부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식습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뭘 먹어야 좋은가인데요. 사실 여드름에는 나쁜 음식만 존재하지 좋은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음식은 염증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주제가 내 몸 안에 염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피지가 증가하게 돼요. 피지 성분의 50% 이상이 중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원성이 낮아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식단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아토피에도 항원성이 낮아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식단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기가 이유식을 하듯이 단계를 밟아 나가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흰쌀밥에 100도씨 이상 물에 삶은 그런 음식을 드시는 건데요. 이런 알러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식단을 이제 기록을 하고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아기처럼 밟아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오늘의 꿀팁 윤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시청자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나 후회스러운 기억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것은 잊고 새해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지금 그 감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충분히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다음소프트가 신년 계획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새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다이어트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2위는 운동, 3위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거의 지키지 못합니다. 결심은 그저 결심일 뿐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꿀팁은 새해 목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매년 실패하면서도 반복해서 세우는 단골 새해 목표 1인 다이어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결심은 왜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다이어트는 왜 성공하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어쩌면 성공하기 어려운 게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 뇌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전체 몸무게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5%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신경 쓰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기작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런데 새해 목표를 이루려면 곧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든 나쁘든 이미 굳어진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뇌에는 편하기 때문에 절박한 이유 없이 시작한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뇌과학을 이용해서 습관을 바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워라.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가입니다. 진짜 스스로 원하는 목표일 때 더 오래 높은 열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의 답이 정해졌다면 이제 각자의 목표를 적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행동 중심의 현실적인 마감이 정해진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다이어트 환자분을 예로 들면 막연하게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니라 저염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본으로 해서 매일 식단 일기를 작성하고 주 3회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며 한방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3개월간 체중 10kg을 감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3개월간 체중 10kg 감량이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한의원에 오셔서 진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간 체중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계산을 하면 매일 아침 오늘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큰 목표는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고 오늘 무엇을 얼마나 먹고 얼마나 더 움직일지는 작은 목표는 오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행동하면서 꾸준히 성취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됩니다. 2번째, 성취에는 보상을 주어라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환자분들의 습관을 조사해 보면 거의 전부가 다이어트를 충실히 따랐을 때 얻는 특별한 보상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설 때 느끼는 뿌듯함, 줄어드는 체중계 숫자를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환자분들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첫 소변을 본 후 체중계부터 올라갑니다. 어제의 노력이 오늘의 체중으로 보상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쁜 옷 사기, 즐거운 모임이나 약속 잡기, 바디 프로필 찍기 등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작은 거라도 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건강하게 빠지고 요요가 없다는 점이 한방 다이어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하기 힘드신 경우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방 전문의와 상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윤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